군살이 엄청 많아요. 많은 여드름이 있고 지방간도 있었고 혈당이 항상 제 기준에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원래 퇴근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돼서 쓰러졌었거든요. 만성 피로 같은 거 있었어요? 완전히 심했죠. 그러면 그때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바꾸셨어요? 방탄커피를 먹기 시작했었어요. 방탄커피는 사실 그러면 커피랑 버터랑 MCT 오일, 자일리톨. 그걸 어느 정도 했었어요? 8개월, 9개월 정도 했었어요. 8개월 동안 이것만 한 거죠? 그걸 하면서 설밀나티 안 먹기였죠.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외적인 게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었죠. 딱 한 가지 꼭 다이어트 과학자 최경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24만 건강 유튜버 다이어트 해커 이서울님입니다. 서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서 다이어트 해커 이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른 영양 지식 전달하고 잘못된 영양 상식 바로잡는다는 슬로건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이서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님의 되게 많은 영상 중에서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과 또는 거기서 못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 공격적으로 물어볼 겁니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울님이 이전과 이후에 건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 습관에 변화 있었던 게 언제쯤이에요? 저는 3년 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3년 전부터 먹는 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2023년이요. 그쵸. 정확히 몇 월 달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3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건강 상태는 어땠고 왜 바꾸게 된 거예요? 과거 제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네. 군살이 군살이 엄청 많아요. 많은 여드름이 있고 얼굴에는 다 드러나지 않은 많은 항우울제를 먹기도 했었고, 왜냐면 우울증을 아주 어릴 때 소아우울증으로 7살 때 진단을 받아서 7살부터요? 네네. 7살 때부터 소아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고 20년 가까이 항우울제를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와, 너무 일찍 시작했네요. 그쵸.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지방간도 있었고 혈당이 항상 제 기준에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공복 혈당이 높았다? 네, 공복 혈당도 높았고 뭐 여러 가지 다 안 좋았어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좋아지지 않고 저염식하면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싱겁게 먹으면 다 짭짤하게 먹고 싶은데 억지로 싱겁게 먹어도 혈압이 낮아지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3년 전에 그때 겸님 채널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음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약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약은 그대로 두고? 네, 그때는 바로 끊진 않았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네. 혹시 장은 어땠어요? 장이나 어떤 소화 시스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안 좋았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계속 신물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조금 있었고 트름을 엄청 많이 자주 했었어요. 네. 그래요? 먹으면서도 계속 이게 올라와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먹으면 실내니까 화장실 가서 하고 그렇게 그 정도로 심했었고 변비가 조금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는 아니었지만 이 설밀나티로 위주로 된 음식들을 많이 먹을 때가 제가 직장 다닐 때였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아까 전에 시작하실 때 우울증과 같은 이런 감정적 어려움이 되게 7살쯤부터 되게 오랫동안 있었다 하셨잖아요. 그건 지금 어떠세요? 그 부분이 제가 이 음식을 바꾸면서 얻었던 가장 저의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아마 저를 어릴 때부터 알았던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알 거예요. 묻는 일이 잘 없었고 활발한 모습이라거나 아니면 쾌활한 모습이라거나 그런 것들을 잘 없었어요. 저는 거의 살아오면서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좋은 약을 안 먹어서라고 생각을 했었고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우리 가족들은 다 우울증이 있으니까 나도 그냥 있는 것 같다. 이건 따로 해결 방법이 그냥 약 먹고 평생 약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제 기준에서는 지금 해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단정을 지어요. 해결됐다고. 근데 물론 만약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설미나티를 갑자기 6개월 동안 계속 먹거나 그러면 다시 생기겠지만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좋아졌고 사실 좋아졌다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웬만한 일에는 뭐 우울하거나 그런 일도 잘 없고 제가 제 영상에서는 엄청 진지한 표정으로 항상 엄청 무서운 얼굴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울님 웃는 표정 한번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는데 저 잘 웃거든요. 근데 영상 찍을 때는 좀 저도 처음 보네요. 영상에서는 이제 올바른 정보를 신뢰감 있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막 피식피식 웃거나 잘 안 하지만 잘 웃는 사람이고 재밌는 거 좋아하고 실없는 농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좋죠 지금은. 네. 그러면 그때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바꾸셨어요? 가장 주요했던 건 방탄커피를 먹기 시작했었어요. 버터를 넣은 커피 그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먹는 아마 아는 분들 아시고 계실 텐데 그거를 스타트로 했었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퇴근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돼서 쓰러졌었거든요. 완전히 녹초가 되고 다 지쳐서 유튜브 보면서 자야 되는 그런 몸 상태였는데 체력이 좀 낮았어요 그때? 그쵸. 만성 피로 같은 거 있었어요? 완전히 심했죠. 회사에서도 이제 졸다가 네. 따로 안 되겠다 싶어서 막 들어가서 따로 1시간 정도 자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저를 안 좋게 보셨겠죠. 분들이. 어쨌든 그 정도로 항상 했었는데 지방을 넣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해서. 지방. 먹는 지방을 조금 더 먹게 된 게 그쵸.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더불어서 커피의 어떤 카페인 역할도 있었던 거는 같아요. 원래도 커피 마셨었어요? 원래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았는데 뭐 마신다고 해도 일거리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서 먹거나 그 정도였거든요. 네. 그렇게 시작했었죠. 방탄커피를 추가한 게 가장 첫 변화.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변화가 충분히 일어났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었어요. 네. 이상하게 퇴근하고 났는데 지치지 않고 뭔가 더 할 수 있게 되고 책을 읽고 싶고 잠도 잘 오고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네. 방탄커피는 사실 그러면 커피랑 버터랑 소금이잖아요. 그쵸. 소금은 넣지 않았었어요. 안 넣었어요? 네. 그럼 또 뭐 넣었어요? MCT 오일? MCT 오일? 그리고 조금 달달하게 먹고 싶으면 자일리톨. 자일리톨? 네, 자일리톨. 그거를 넣어서 먹었었어요. 그걸 어느 정도 했었어요? 8개월, 9개월 정도 했었어요. 8, 9개월 동안 이것만 한 거죠? 식단이 다른 게 달라진 건 아니고? 그걸 하면서 데이브 아스프리 그분의 책도 다 읽어보고 네. 더불어서 이걸 한국 버전으로 조금 더 쉽게 풀어내주신 분이 겸님이셔서 겸님 유튜브 채널을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그러면 어떤 걸 하셨어요? 저는 가장 집중했던 게 설밀나티 안 먹기였죠. 설밀나티. 그 전에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거의 점심 식사 때마다 라볶이를 먹었거든요. 라볶이가 안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먹는 분들이 이상하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라볶이를 저는 정말 좋아했고 더불어서 튀김 음식 예를 들어 돈가스 어쨌든 튀긴 종류의 음식들도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맛있긴 한데 끊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것들을 끊는 대신에 몸에 좋은 지방을 조금 더 넣기 시작했고 뭐 방탄커피 같은 그것과 더불어서 고기를 맘 놓고 먹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언제부턴가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고기를 주문을 해서 사놓고 제가 한 번씩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오는 길에 정육점에서 사오거나 그렇게 변화했었죠. 조금씩. 그러면 이 변화라는 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설미나티 끊고 하니까 가장 좋았던 것 중 하나는 외적인 게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었죠. 네. 지금 제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서 저한테 피부 얘기를 많이 주세요. 피부 되게 좋으세요. 네. 진짜 좋으시네요. 그런데 제 과거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저는 처참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여드름이 많았다? 아니면 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피부 쪽만 얘기하면 여드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여드름 자국도 한번 여드름 나서 뭐 피부과 가서 짜고 나면 그 자국이 한 반년은 안 없어지고 그렇게 했었죠. 흉터 회복이 안 되는구나. 맞아요. 분살도 턱, 이중턱 나오고 많이 안 좋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신기하게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 좋아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항상 얘기드려요.
사실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전에도 사실 피부 문제 크게 겪은 분들이 2분 정도 인터뷰 출연하셨었거든요. 한 분은 현진님이었고 한 분은 제이님 있었는데 네. 그러면 서울님께서 그런 피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가장 도움받은 거는 기본적으로 설민화티 제한. 맞아요. 근데 지방 충분하게 먹은 거? 그렇죠. 네. 또 있을까요 혹시? 가장 제가 제 채널에서도 알려드리는 게 소금, 충분한 양의 소금. 아 이게 논란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소금 먹는 건 어떻게 드셨고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아침에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에서 3꼬집 타서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잔 쭉 들이키시면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마셔온 지는 전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3년 넘게 그렇게 항상 하고 있고 빼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걸 마시지 않으면 스타트가 잘 안 돼요. 하루의 시작이? 네. 그게 그렇다는 말은 안 마시면 안 좋아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엄청 좋고 이게 안 마시 이유가 없는 거죠, 저한테. 네. 어떤 게 크게 달라요? 가장 좋은 건 아침에 보통 일어나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전날에 내가 특별한 어떤 운동을 많이 했거나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많이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저도 그랬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소금물만 마셔요? 아니면 지금 같이 하세요? 아침 식사를 소금물로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할 때는 전날에 운동량이 적었고 활동량이 적었을 때 그때는 소금물로만 마시고 한 12시까지 그냥 공복이로 지내고 그게 아니고 전날에 많이 운동했었고 네. 많은 일을 해서 좀 힘들었다 그러면 오전 9시, 10시쯤에 아주 거하게 차려놓고 먹기도 해요. 소금물은 일어나자마자 마시고 양치하고 네. 맥락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쇼츠에 그 소금물 아침 먹는 거 영상을 올렸었고 그게 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누군가 만났을 때 또 우연히 이렇게 만났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민화티, 두 번째는 의외로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먹고 좋아졌다는 분이 많고 재밌게 느끼는 건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꽤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건 신기해요. 이게 프로토타입인가 싶은데 20, 30대 남자분들 이분들이 아침에 소금을 먹고 뭔가 이렇게 자기 문제가 좋아졌다? 이건 좀 약파는 것 같은 느낌일 수 있는데 장이 좋아졌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소금 먹고 나서 장이 좋아졌어요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사실 뭐 추측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그냥 확실한 어떤 나트륨 결핍이 있었다. 그래서 몸에서 일어날 대사에 뭔가가 활성화가 안 된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들어갔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왜 젊은 사람인가 생각해봤을 때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옛날에 사실 아침에 소금을 안 먹어도 국을 먹었어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항상 아침에 그 밥에다가 반찬에 국을 먹는 세대였는데 우리 세대의 차이점은 우리는 자취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아침에 국이랑 반찬 안 먹어요. 그쵸. 햄버거. 그리고 건강하게 먹어도 짠 그 물을 먹진 않아요 따로. 그래서 어쩌면 이 젊은 분들이 남자분들은 더 식단을 더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소금을 먹었을 때 일단 부족한 거 하나 들어와서 그게 뭔가 큰 변화를 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댓글 보면 서울님의 채널에 그 소금물 영상 댓글 보면 되게 후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뭐 어떤 것들이 보통 많이 보여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구독자분께서 변비가 엄청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변비가 심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뭐 야채도 많이 먹어보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보고 뭐 유산균도 먹어보고 좋다는 거 다 먹어보고 병원에 가서 장 청소도 해보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다. 거의 10여 년 가까이 그랬었는데 소금물 3일, 4일 정도 드시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힘들었던 거에 묵은 변이 됐다, 해소가 됐다라고 그렇게 긴 스토리 남겨주셨었어요. 저 이야기 몇 번 봤어요. 딴 데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금물 영상을 만들면서 알려드리긴 했지만 진짜 생각보다 내가 알려드린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그런 댓글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있죠. 혹시 또 그 외에 건강상에 이렇게 변화를 줄 때 주의하겠던 게 더 있나요? 네, 딱 한 가지 꼭 말씀 많이 드리기도 했지만 식초물 마시는 거, 식초. 식초는 어떤 식초를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식초를 밥 먹은 다음에 네. 유기농 사과 식초라고 있어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그런 거 말고 애플 사이다 비네거라고 맞아요. 부르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물 200ml에
아빠 숟갈 한 숟갈에서 두 숟갈 정도 타서 네. 찬물에 타서 식후에 마셔요. 200ml 물에 그 밥 숟가락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계량 숟가락 말고. 그쵸. 그냥 계량 숟가락은 솔직히 양이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밥 숟가락으로 한 번, 두 번 맞아요. 해서 그걸 마신다. 네. 그럼 어떤 변화가 있어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뭐 혈당을 재진 않지만 원래 밥 먹고 나면 엄청 졸리고 식곤증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식후 식초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혈당 어떤 중재에 의한 변화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거 얘기 들어보면 근데 그것도 관련이 있겠지만 어떤 소화 효소 관련해서 식초가 어떤 뭐 아밀라제 같은 거에 작용을 조금 억제시켜서 흡수를 낮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혈당 관련된 거니까 같은 맥락이긴 할 거고. 그쵸. 어쨌든 그 식초물을 식후에 먹었을 때 우리가 혈당을 조금 더 안 튀게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다른 목적도 있어요? 보통 그런 측면에서 제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다른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소화 자체를 돕는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식초 자체가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알칼리로 바뀌긴 하지만 나중엔 산성이기 때문에 평소에 위산 분비가 잘 안 돼서 뭐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거나 하는 분들이 오히려 식초물을 드시고 난 다음에 소화에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후기들도 많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큰 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종종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소화 개선과 어떤 혈당 반응 개선에 식초물이 도움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식초물을 먹는 거에 대한 주의점이나 어떤 리스크 또는 비판점도 있을까요? 주의점이 있다면 내가 평소에 너무 자극적인 매운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네. 아니면 정제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위장이나 대장, 소장 전체적으로 자극이 많이 돼 있다는 분들은 식초물을 드셨을 때 속이 쓰리다는 말씀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위장이 안 좋다, 평소에 안 좋다 하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드시는 게 소량씩 드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드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편이에요. 적게 먹으면서 반응을 보면서 늘리거나 맞아요. 아니면 지금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여기서 첨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네. 그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떤 기능의사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네. 그 소화효소 있잖아요. 네. 소화효소제 그중에서 좀 깔끔하게 잘 나온 것들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그 위산 분비 저하가 있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 그런 영양제 같이 먹였을 때 확실히 소화 개선되면서 소화 개선돼야지 일단 회복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소 흡수가 필요하고 좀 잘 먹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초를 통해서도 사실 우리가 어떤 천연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 효과가 뭐 영양제만큼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데일리하게 먹을 수 있는 습관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이상한 질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요즘에 서울님의 삶의 즐거움이나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저는 밥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밥 먹는 시간이 저는 하루에 한 번 혹은 두 번이 있는데 몇 끼 드세요 근데 평소에? 평소에는 두 끼를 먹어요. 두 끼 네. 기본으로? 네. 전날에 뭐 많은 활동이 없었으면 그냥 한 끼 하는데 요즘 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두 끼를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막 피곤하거나 살이 찌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맞아. 그런 게 행복하죠, 요즘.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네. 뭐 먹어야 된다, 뭐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얼마큼 해야 된다, 뭐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이거 놓치면 끝이에요. 맞아요. 식사가 중심에 있다면 그 식사하는 시간이 즐거워야 돼요. 맞아요. 식사 생각하고 막 준비하는 시간이 괴롭거나 강박적이라서 약간 짜증나면 저는 그건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 요리를 해서 요즘 저는 그거를 요가 매트 위에서 먹거든요. 예전에는 식탁에서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원 플레이트에 다 담아서 원 플레이트란 말은 음식 종류가 너무 많지는 않아요. 그냥 되게 하나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되게 이렇게 손에 가까이 두고 눈에 가까이 두고 천천히 먹는 거야. 요가 매트란 공간도 되게 우리한테 되게 이완되고 안전한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먹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생각해보니까 나의 데일리한 삶에서 되게 큰 즐거움이 밥 먹는 시간이다. 맞아요. 반대로 이제 사실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직장인 다니고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게 또 쉽지 않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네. 직장인분들 또는 현실에 지금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뭐 생활이 빠듯하신 분들, 네.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것들을 먼저 해보라고 권하시겠어요? 이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종이에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저당하고 뭐 굵은 고기 먹고 뭐 식초물 드시고 소금물 드시고 뭐 제가 알려드린 뭐 장기 마사지 그런 것도 하시고 막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한 번에 내 인생을 일주일 만에 다 이거를 다 바꾸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너무나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직장에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외식을 자주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내 위장에서 소화를 덜어줄 수 있는 부담이 적은 거? 맞아요. 부담이 적은 음식들로 최대한 선택을 해보시되 그와 더불어서 식초 뭐 한 잔 500ml짜리 사무실에 이렇게 두고 식후에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드시면 되니까 타서 원래 하던 거에서 아쉬운 거를 살짝 줄이고 좋은 걸 추구하는 방식 이렇게 되게 작게 하나 바꿔보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걸 또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도 물론 괜찮을 수 있지만 종이에 뭐 식후에 식초물 한 잔 먹어보기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할 수 있는 걸 쭉 쓴다는 거죠, 근데. 네, 맞아요. 그 중에서 그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쵸. 뭘 할지 결정한다. 네. 뭐 하다못해 저는 그렇게도 했었어요. 식후에 식초를 마시는 게 좀 어려워.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 식후에 10분 걸어보기. 그거 중요하죠. 네. 햇빛 맞으면서 걷자. 이건 사실 뭐 필요한 게 없으니까. 그쵸. 그냥 나의 관절과 다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또 그것마저도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사무실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걸어야 되니까 마음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면은 1분만 걸어보자 이렇게 계속 진입장벽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유튜브 컨텐츠 내용들이 대부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외식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여쭤보는데요. 네. 서울님께서는 밖에서 밥 먹을 일이 있을 때 네. 어떻게 하세요? 가장 신경 쓰는 게 메뉴 자체를 제가 선호하는 걸로 하려고 해요. 제가 선호하는 거라는 건 저한테도 맛있고 내 몸도 좋아하는 거. 두 가지 기준이네요. 그쵸. 입에 맛있고 몸에도 좋고. 맞아요. 네. 뭐 좋다기보단 편안한 거. 그쵸.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네. 가능하면 밀가루, 설탕이 최대한 안 들어간 그 메뉴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고기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 위주의 식단을 알아보거나 그마저도 어려우면 평소에 그 국밥을 저는 자주 먹는 것 같아요. 국밥. 돼지국밥이든 소국밥이든 소머리국밥이든 상관없이 고기가 많은 걸 항상 선택하려고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메뉴 선정. 그 구체적 메뉴로 좀 들어가보면 국밥 외에 또 어떤 메뉴들을 보통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무한리필 고기를 하죠. 진짜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비싼 소고기집이나 돼지고기집도 물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게 빠르게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전 많이 먹거든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먹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먹기 위해선 무한리필이 가장 제 기준에서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마 여기서는 또 의견이 나오는 게 무한리필집에 있는 고기들은 사실 품질 면에서는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러졌는지 이런 것들은 보장이 거의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먹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결국 이것도 진입장벽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밖에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먹는 건 사실 쉬운 환경이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뭐 내가 먹는 무한리필집 고기가 뭐 항생제를 많이 맞췄다거나 또 곡류를 먹여서 키웠다거나 그런 것도 신경 쓰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고기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품질 좋은 고기든 조금 아쉬운 고기든 엄청 많이 내 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물론 좋은 고기를 드시면 좋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좋은 고기 못 먹을 바에 설비사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차선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편이죠. 와, 고기 무한리필집은 저는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좀 느껴지는 게 이 식단 이렇게 되게 잘 하신 분들 이야기 들었을 때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맞아요. 할 수 있는 것만 딱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 그냥. 그렇죠. 근데 잘 안 되는 분들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딱 완벽주의가 있거나 좀 그런 강박이 좀 높으신 분들, 불안도 높으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정보 하나 드리면 그거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못했을 때 불안해서 고통받고 동시에 아예 안 하려고 하거나 하긴 하는데 되게 부정적 감정이 섞인 상태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되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냥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그 인사이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한식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생선구이 같은 거 생선구이는 사실 그러면 나쁜 기름을 막 그렇게 해서 굽진 않으니까 오븐구이 하는 데가 좋으면 아니면 그런 요즘 미역 전문점 있잖아요. 무슨 미역 맞아요. 거기 가면 사실 어떤 뭐 비빔밥 같은 느낌의 먹는 거도 있고 뭐 미역국도 있고 아니면 생선구이도 있고 그래서 거기 선택지가 좀 좋은 것 같고요. 저도 국밥은 사실 우리가 나쁜 기름 안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국밥도 괜찮은 것 같고 황태장국 이런 것도 꽤 괜찮은 것 같고 맛있죠. 닭곰탕이나 아니면 뭐 삼계탕이나 닭 한 마리 같은 그런 그렇죠. 것도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서울님 그 채널에 영상 댓글에 제가 봤는데 그 서울님이 그 뭐 연어 같은 거 먹어도 된다고 하고 밥도 뭐 괜찮다고 하고 과하지 않으면 소금 충분히 먹으러 하니까 식초도 먹으러 하니까 댓글에 누군가가 그럼 초밥이 최고의 음식인가요? 네, 맞아요. 초밥 괜찮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초밥 좋죠. 설탕만 좀 안 들어가면. 근데 초밥의 문제는 진짜 설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맛있는 거였어. 밥이 왜 이렇게 달달하지 했는데 전 에리님께서 그 지라지 스시인가? 만드실 때 아울로스 계량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단맛을 이 정도 내려면 그러니까 달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초밥이. 맞아요. 보통은.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달구나. 그래서 초밥은 사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메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뭐 설탕 함량 외에는 딴 것들은 없으니까 참치나 뭐 연어 많이 먹으면 또 뭔가 신경 쓸 게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먹고 많이 고식초음을 하시면 좀 조금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차라리 그 연어덮밥? 연어덮밥도 사실 밥이 좀 달긴 하다. 맞아요. 사케동 간장 소스가 좀 달죠. 그렇죠. 요즘 사실 덮밥 전문점들이 좀 생긴 했는데 그것도 보면 좀 아쉽긴 한 것 같고 솥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솥밥집 괜찮은 것 같고 두부 전문점.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외식을 한다는 건 보통 혼자 먹는 맥락보다는 누군가랑 같이 먹을 때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채식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딱 두부 전문점들이 딱 타협점이 좋아요. 일단 가면 단백질 충분히 먹을 수 있고 수육 같은 것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포만감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나쁜 걸 좀 덜 먹을 수 있어서 든든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또 서울님께서 이제 콩이나 두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럼 콩이나 두부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말씀할 수 있어요?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지만 보통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두부를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많이라는 게 중량으로 따지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100g만 먹어도 배가 차는 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두부 한 모를 기준으로 하면 뭐 매일 한 모씩 먹는 거 많아요? 제 기준에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두부가 몸에 정말 좋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물론 적당히 드시는 건 맛있을 수도 있고 고기가 가지지 못한 단백질 종류를 채울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두부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고기가 안 좋다는 인식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인식을 한번 짚어드리기 위해서 그 영상도 만들어 보고 했었는데 사실 조금 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냥 초가공식품 설미나티 안 먹고 나머지 골고루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는 거기에 너무 동의하고 제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느껴요. 사실 그게 맞는데
네. 무리수를 뒀다 그런 생각도 좀 하죠. 네. 이야기가 너무 과했다? 정정하자면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두부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 적당히 드시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어요. 여기 대해서 또 제 생각을 같이 나눠보면 콩이나 두부에 대한 이슈가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그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문제가 되는가 정말 우리가 걱정할 만큼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논란이 있다. 문제된다는 건 확실히 보이는데 그 문제가 엄청 큰지 얼마나 나한테 의미가 있는지가 다 다르고 두 번째는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한 식단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현실에서 가능한 게 되게 좋은데 두부나 콩류 음식의 장점은 가성비예요.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사실 식재료 부담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고 충분히 먹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어도 효용적으로 더 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두부를 많이 먹음으로써 나쁜 탄수화물을 적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고기를 많이 살 수 있는 경제 여건은 아닌데 고기랑 두부를 좀 섞어서 먹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아미노산 뭐 비율 좀 맞출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도 그게 안 될 때 그럼 또 돈 받을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탄수화물 줄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밥에다가 보통 반찬 먹는데 그 밥을 반으로 줄이거나 3분의 1로 줄이고 나머지를 두부로 같이 해서 먹으면 또 약간 포만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현실 세계에서는 오히려 두부의 효용들이 존재해서 그래서 이게 막 나쁘다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다. 맞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죠. 과하게 얘기하지 말 걸. 그리고 제가 그냥 굳이 약간 조금 디테일 하나 추가하자면 두부만 많이 먹는 것 또는 식물성 단백질로만 많이 먹는 것의 한계는 아미노산에서 그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아미노산에 보통 20종 또는 21종이 있는데 거기서 식물성 식품에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좀 비율이 너무 모자라요.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어떤 뭔가를 덩어리를 만들 때 재료가 좀 모자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콩류를 먹거나 곡물을 먹을 때는 사실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더 많은 거를 같이 섞어서 먹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했어요. 맞네요. 만성 피로가 되게 심했다고 했잖아요. 만성 피로를 현대인한테 만들고 있는 대표적 습관들 지적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에게 꼭 많이 말씀드리는 건 일광욕을 충분히 맞았으면 좋겠다. 햇빛 충분히 쐬는 거예요? 네. 왜요? 사실 이 부분도 원리적인 뭐 어떤 일광욕을 하면은 뭐 비타민 D 합성이 되고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제 채널에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거다 보니까 햇빛을 맞으면 피부가 나빠진다라는 지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맞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직사광선을 계속 맞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수일을 반복해서 되거나 하면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햇빛을 15분도 잘 맞지 않는 현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1시간, 2시간 동안 맞을 필요 없고 아침에 나올 때 해 뜨는 거 보면서 출근하시면 좋겠고 해 질 때 꼭 내가 탈까봐 막 그늘로 가리거나 손으로 가리거나 하는 것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햇빛이라는 게 생각보다 인류한테 정말 많은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들이 만성피로 얘기니까 이거 만성피로 해결하시는데 꼭 필요한 양분을 햇빛이 무료로 다 주고 있다는 걸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만성 피로 있는 분들은 생체 리듬이 결혼된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생체 시계를 똑바로 켜고 똑바로 이제 끄는 게 햇빛이기도 하죠. 그런 영양이나 아니면 어떤 생체 리듬 관점에서 햇빛 부족한 거 또는 뭐 비타민 D 자체도 너무 중요한 물질이니까 그렇죠. 거의 호르몬에 가까운 물질이니까 어쩌면 햇빛 충분히 안 쐬고 있으면 뭐 호르몬 하나 결핍이다 봐도 무방한 정도인 것 같긴 해요. 네. 또 있어요? 만성 피로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가이드할 만한 것? 잠을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다시 햇빛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햇빛과 잠이 되게 무관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잠 잘 잘 때 그냥 뭐 반신욕하거나 명상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도 그런 거 물론 중요한 거 맞지만 아침에 충분히 햇빛을 보면서 내 몸한테 지금이 아침이고 너 활동할 시간이야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주고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나면 저녁에 이상하게도 잠이 진짜 스스로 잘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뭐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잠이 잘 오는 게 아니라 아침에 무엇을 했느냐가 저녁에 잠을 잘 오게 결정을 한다. 맞아요. 해가 떠 있을 때 한 것들이. 맞아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뭐 L테아닌을 드시거나 여러 가지 멜라토닌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고 진입장벽 없이 시도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고민하면 항상 햇빛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알려드린 편.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 나왔는데 네. 그 서울님께서 또 영양제 추천하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네. 이거는 2부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그리고 다이어트 해커 이서울이었습니다.